안녕하세요. 예. 공부를 많이 해오셨나요? 열심히 하셨어요? 네. 우리가 다시 이번에는 이제 국세 기본법을 이제 보기로 했고, 이번에는 이제 내가 많이 관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근데 주제가 어려워. 일단 네. 오늘 하는 주제가 이제 정해놓은 주제가 국세 우선하고 후발자 사회 경정 청구, 권리 현장 내용도 뭐 그냥 막 말을 해보기가 좀 어려운, 막판에 좀 외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한 번쯤 외워보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런 주제라서 좀 그렇긴 해도 방식을 조금 이제 더 우리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시간을 더 주면서 많이 참여를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니까 조금씩 바꿔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국세 우선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국세 우선이 세법 파악에 나오면 아마도 계산 문제가 나올 거다. 계산 문제가 세법 파악에는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계산이 나올 거고, 우리가 1차형으로도 국세 우선은 당연히 나오면 계산 문제화돼서 출제가 되어 왔었고, 이렇게 회계사 쪽에 출제가 됐죠. 이게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재산권 그 소유자 변경했을 때를 가지고 내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고, 뭐 세무사 쪽도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돌고 도니까 2차 세법 파악에서도 당연히 이제 계산도 간단하게 나오면서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면 항상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세법 파악에서는 근거를 들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쓸 거를 어떻게 쓸 거냐를 이제 체계를 잡아놔야 돼. 국세 우선은 다른 주제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써야 돼요. 이제 출발을 해보면 국세 우선권이라고 하는 거는 왜 국세 우선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뭐 뭐 의미 이런 것들 좀 먼저 잡아보고, 내가 답안을 작성한다. 계산 문제화돼 나왔을 때 어떤 체계를 잡아서 이제 근거를 들고, 그 안에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뭐 강제징수비라든가 뭐 담보채권이라든가 뭐 임금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산에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틈바구니에서 국세가 어떤 위치에 차지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라고 쓴 다음에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내가 이제 답안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으니까 생각을 하고 이제 목차 구성을 해보는 걸로 해볼까요? 목차 구성. 그럼 어떤 틀로 내가 쓸 거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섞으면서 가장 이제 준비를 많이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손을 들고 이제 대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손을 들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그쵸. 그럼 지명을 해야 되는 건가? 네. 갑자기 뭐, 갑자기 약간 홍상 게임처럼.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볼까? 네. 시계 방향으로. 네, 저인가요? 먼저 해봐요. 일단은 저는 의의랑 취지 그리고 큰 틀은 네 의, 취지, 그리고 문제점. 문제점.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개요적인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국세 우선에 대한 예외, 무조건 예외, 강제피 1 하고요. 그다음에 당해세랑 법정 기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당해세에 대해서 쓸 것 같습니다. 당해세? 네. 당해세도 쓰고 뭐 안에 당해세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게 큰 틀인데 여기다 그냥 살을 붙여봐요. 이제 일단 흐름을 흘고 가는데 그 의, 뭐 문제점 얘기도 했는데, 네. 그 먼저 의의는 국세 우선을 얘기하는 의의는 뭐야? 국세 우선을 두고 있는 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의는 국세 등의 채권과 채권과 그다음에 공과금 등의 일반 채권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에 국세를 먼저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출발이 이제 체납자가 있겠지 이제. 네. 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매각 대금을 배분하는 분배하는 네. 과정에서 국세를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세 우선이다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는데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도 그것도 구상을 하고 이제 틀 잡고 뭐 슬슬 이용하든 아니면 내가 서브트 만들든 하고 자꾸 반복해서 봐야지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때 뭐 부딪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부딪힌다고 표현하기 그렇잖아. 뭐 경합한다고 하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어떤 하나의 채무자를 두고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었을 때 채권이 경합을 한다고 하고, 그 경합하는 과정에서 대원칙은 채권자 평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주의. 그 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근데 채권자 평등주의 틀을 깨버리고 갑자기 국세가 우선하겠다는 규정을 두게 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의의는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 의의는 국세가 우선하겠다. 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징수 등을 절차를 통해서 매각해서 대금을 뿌려받는 과정에서 국세가 우선하겠다고 하는 게 국세 우선이다라고 출발하고 얘기했던 대로 문제점이 있다든가 뭐 아니면 왜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이유, 국세 우선권을 두게 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유는 뭐야? 일단 그냥 키워드로만 얘기하면 되지. 공공성, 공익성. 그지? 공공성, 공익성 이제 무대가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세금이란 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걷어가는 거다. 니네들은 사익을 위해서 채권자로서 돈을 받아가려고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공성, 공익성, 무대가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출발이고 문제점은 뭐야? 문제점은 다른 법률 간의 상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다른 법들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데 담보법이라든가 네.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건 제각각 다 채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러이런 권한들을 다 주고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국세라고 이제 거기 뛰어들어서 무조건 먼저 가 있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담보권자 예측 가능성이 침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보충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우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국세 우선에 예외를 두어서 이런 건 먼저 가져가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 이제 받아서 한번 해보면 되죠. 이제. 국세 우선의 예외가 해가지고 첫 번째 소목차로 강제 징수 및 공익 비용은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우선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 그냥 쓰는 걸로 본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강제 징수비는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우선한다. 해가지고 1번 그 선집행 지방세 그리고 그 공과금 그리고 두 번째 해가지고 강제 집행 파산 경매 등 비용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소목차로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 채권은 국세 및 피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하고 최우선 변제 채권은 다음과 같다 쓰고 첫 번째 첫 번째 그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그 임차인이 우선 수령할 수 있는 채권 그리고 두 번째가 최종 3개월치 급여 그다음에 퇴직 3년 소급 3년간 그걸 소목차로 좀 잡아보면 더 낫지 않을까? 제목으로? 그럼 지금 얘기하려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네. 최우선 변제 먼저 가져가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소액 임차 소액임차 보증금 채권. 보증금 두 번째는 임차 임금 얘기했으니까 임금인데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제목으로 기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목을 쓰고 나면 그거 제목 보면 뭐 안에 내용이야. 안 써도 될 수도 있고 또 채점할 때도 당연히 제목이 딱 있으면 그 제목을 명확하게 지금 하려고 약간씩 이제 뭔가 약간 2%가 부족한 게 약간 느낌이 드는 이유가 명확하게 제목이 없으니까 제목으로 기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또 이어서 해봐요. 일단 두 가지 지금 얘기했던 게 뭔지면은 지금 먼저 강제징수비 등 먼저 가져간다고 돼 있고 그 다음이 최우선 변제 가져가는 건데 그 중에 그 법정기일 제목은 뭘로 해야 돼? 세 번째는 제목을 달고 시작한다 그러면 그러면 세 번째를 강최 이렇게 P 강최 P 뭐예요? 피담보 채권 제목이잖아 그게. 피담보 채권은 가로 열고 법정기일 전 설정 가로 닫고 그다음에 법정기일 전 설정 이게 무슨 말이야? 담보 설정이 네 담보 설정이 그래서 이렇게 가로 닫고 그다음에 국세 및 그 채권에 우선한다 그리고 가지고 잡고 이게 뭐 어디 코미디 같은 데 보면은 지문 같은 거 막 있고 막 그런 거 있지. 옛날에 그런 프로 뭐 있었는데 대본 같은 거 막 있듯이. 어쨌든 그것도 괜찮아. 지금 계속 기억을 해보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2차 답안지 쓸 때 어떻게 쓸지 맞아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제목을 좀 더 기억하면 더 기억이 날 것 같으니까 안에 내용보다는
제목을 더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내가 한 거고. 항상 느끼는 건데 2차 답안지에 소제목을 붙일 때 약간 등으로 약간 붙이면 너무 애매하다는 등? 느낌? 등? 네, 뭔가 여러 개를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뭐 임금채권 등 하고 넘어가기가 조금 저한테는 뭔가 아 느낌이 그래? 어색하다 했는데 괜찮은 거 그 세법학은 제일 중요한 단어 등이야. 진짜 세법학 제일 중요한 게 등이야. 어? 한 10개 되면 3개 외우고 등 붙이고 5개 될 또 한 2개 외우고 등 붙이고 등이 제일 중요한 거고 등 붙이는 등을 빼면 안 돼. 등. 저는 더 아는데 시간상 이건 생략하겠습니다라고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등이 빠지면 계속 등 이게 지적을 하거든. 그러면 등을 할 줄 알아야 돼. 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등인데 그 안에 이제 한 2개 정도 나열할 건데 등을 붙이는 제목이 붙이는 게 약간 좀 어색하다는 거잖아. 아유 전혀 등을 붙여야 돼. 또 질문 있는 게 그 여러 개 나열하고 엄청 3개 쓰고 등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1, 2, 3번 쓰고 그냥 등을 그 3번에 붙이는지 아니면 띄고서 밑에다 붙이는지. 아니 3번 옆에 등 붙이면 되지. 아, 그러면 그냥 밑에다 등이라고 하는 거 되게 웃기잖아 그것도. 또 1번, 2번, 3번의 내용하고 마지막에 등. 그래서 등이 없으면 꼭 우리 유예반 채점할 때도 등을 쓰라고 이제 써줘 내가. 등을 써야 되는데 5개가 있는데 3개만 쓰고 그것만 하면 3개만 아는 사람이 되는데 등을 붙여놓으면은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라서 제가 생략합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물론 그게 교수님한테 얼마나 어필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더 있는 거는 등을 붙이는 게 맞거든 사실은. 다 쓰지 못할 거라면. 등으로 해서 뭐 얼렁뚱 넘어가지 말고 다시 계속 얘기해봐요. 이제 얘기하다가 지금 그래서 갑자기 다른 주제로 막 전화해서 지금 혼란스러워. 지금 첫 번째가 강제징수 B, 두 번째가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되는 것들 2가지 나열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가 피담보 채권님 얘기하는 그리고 거지. 네 번째가 임금채권. 임금채권.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채권으로 변제되지 않는 그 밖에 임금채권. 그 밖에 임금채권을 그 다음으로 우리 쓸세는 그렇게 아래쪽에 좀 빼놨지. 계산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본 수업 때 진행할 때는 그냥 임금채권을 둘로 구분했지. 임금채권 안에서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이 있고 그 밑에 일반 임금채권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도 되고. 근데 일반 임금채권은 이제 피담보 채권보다는 뒤처지는데 나머지 모든 조세채권 포함한 것보다는 다 우선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니까 일반 임금채권 어디다 넣을지가. 근데 이제 계산에 우리 쓸세는 그냥 계산할 때 이 순서로 하면 되는 거니까 강채 P10 하는 그 순서로 하려고 쓸세는 그게 넣어놓은 거고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제일 중요하네. 그 피담보 채권은 이제 법정기일하고 담보권 설정일하고 비교해서 국세 입장에서는 내 세금이 그러니까 담보 채권은 보호해주고 싶은데 담보법이 있으니까. 근데 보호해 주려고 했더니 얘가 보호받을 필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를 알거든. 담보 설정할 때 세금 있는 걸 알고 설정한 거야. 그럼 얘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보호해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담보 설정한 자들은 보호해 주겠지만 법정기일 뒤에 담보 설정한 자들은 보호해 주지 않겠다. 법정기일 전에 담보 설정한 게 돼야 되겠지. 그때 그 담보 설정했다는 게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봤는데 그게 3가지로 이제 나열해서 있잖아.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질권, 저당권, 전세권. 두 번째는 확정일자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 세 번째가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그게 3가지가 이제 지금 법에 나열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외우면 좋고. 지금 대항 요건이라는 게 뭐야? 대항 요건하고 뭐해서 확정일자라는 게 뭐지? 뭔가 등기할 때 필요한 거겠죠. 아니 아까 이제 소위임차 보증금이라고 할 때 아까 최우선 변제에 들어가는 걔도 요건이 대항력을 갖추라고 돼 있어. 대항 요건. 대항력이란 게 뭐냐면 원룸에 들어갔어. 원룸이든 아니면 어디 이제 전세 들어갔어. 이렇게 했어.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래서 나가래. 나는 분명히 2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나는 대항할 수 있어야지.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2년간 살 권리가 있으니까 아직 1년 남았다. 나 안 나와도 된다.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그럼 대항 요건은 그냥 취득하기 쉬워요. 그냥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무실 같은 사업자 등록 내고 있다든가 막 그러면 대항 요건이 생긴대. 그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위를 하면. 근데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내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전세권 등기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만든 제도가 저기 이제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도장 딱 찍고 확정일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담보권 설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놓으면 되고 어쨌든 표현은 정확히 하면 좋지.
소유임차 보증금 할 때는 대항력 갖출 건.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뭐 피담보 채권할 때 담보 설정한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게 아까 전질저, 전세권, 질권, 저당권, 뭐 가등기 담보권 얘기할 때 그 확정일자와 대항 조건 갖춘 거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면 되니까. 됐어. 일단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뭔가 해볼래요? 그 다음 이제 뭘 얘기해야 되나 이제? 그럼 법정기일을 좀 외워야 되는데 법정기일 많이 외웠나? 이거 진짜 등 붙이면 되는 거지. 다 외울 필요 없는 거고 법정기일은 생각나는 대로 일단 틀에서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신고랑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했을 때 신고했다면 신고일 신고일. 신고 안 했거나 정부보가 세목이면 고지서 발송 발송일이죠. 그죠? 발송일.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할 때 확정은 언제 되는 거야? 법인세 확정 언제 되지? 법인세 확정이? 신고했을 때. 법인세는 언제 성립해요? 아, 법인세는 성립은 신고기한 신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죠? 끝나는 때 종료할 때 성립하는 거고. 그다음에 확정은 신고 납부 세목인데 신고했으면 이제 신고할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 만약에 신고 안 했다든가 하게 되면 언제 확정이 되는 거야? 고지서 납부고지서 아니 도달이 확정이랑 그렇지 도달해야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서로 간에 세액을 확인해야지 뭐 확정이 되는 거니까 받아서 열어봐야지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발송만 하면 모르지. 그러니까 도달로 확정은 도달이인데 법정기일 할 때는 발송. 최대한 땡기느라고 땡겨놓은 게 발송일을 땡겨놓은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법정기일. 네. 그럼 법정기일과 비교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당해세가 나오지, 이제 당해세. 예. 그럼 당해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당해세. 당해세는 당해세만 가지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가 목차를 잡았을 거야. 당해세는 의, 당해세라는 게 뭔지와 그 다음에 또 목차는 뭐 취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범위,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네 가지를 내가 얘기했으니까 네 가지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일단 의는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맞아. 몫세로서 이제 권리 설정인과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 채권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권리서유 관계없이 조대채권을 우선한다. 아. 조대채권을 우선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는 범위가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취지가 이제 해당 그 재산의 재산 자체로만 해도 이제 조세 채권의 범위나 중복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점은 상속세랑 증여세 중부는 확인이 그러니까 예측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범위까지는 알 수 없다. 맞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당해세라고 하는 거를 한 이유는 뭘까? 당해세는 이제 뭔가 싸우는데 담보권자가 알 수 있냐를 따져보는 그런 관계에서 법정기일하고 담보설정일과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아니 가만 보니까 이 세금은 매년 나오는 뭐 종부세라든가 또는 맘만 먹으면 담보권자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세금이 나올 거를. 아직 세금은 나오지 않았다. 금액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세금이 나올 거구만을 아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어쨌든 항상 조대채권을 우선하고 싶은 거야. 가급적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알 수 있어? 담보권자가 담보 설정할 때 되면 등기부등본을 떼본다 그랬죠? 등기부를 떼보는 거야. 그러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그 갑구에 보니까 소유권이 변동되는 그 내역이 나오는 거야. 왜 이게 소유권이 변동됐는지.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빌리러 갔을 때 은행은 담보 설정하려고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를 그러면 등기부를 떼봤더니 거기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날짜가 나오고 그러면 조만간 아직 상속세는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게 한 달 전이야. 그럼 상속이 됐네? 등기 전의 원인이 상속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이제 상속세가 곧 나오겠구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해세라고 하는 거야. 상속세는 무조건 당해세다. 담보권자는 무조건 맘만 먹으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근데 얘기했듯이 이제 범위까지 알기는 어렵다. 상속세가 얼마 나올지 어떻게 알아? 6개월 지나서 신고해봐야 이제 알 수 있고 그것도 결정을 9개월 내에 해야지 명확하게 되는 세금을 어떻게 상속세 금액까지 우리가 알아가지고 담보권자가 그러면 이게 왔는데 이 재산의 담보 설정하는데 대출을 해줄 때 상속세를 예상해서 그 금액만큼은 우리가 지니까 나머지 금액을 이제 대출해 줄게요라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죠?
상속세는 또 돌아가실 때 남긴 그 건물이나 토지만이 아니라 예금이라든가 다른 모든 우리 상속 공부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해서 총상속 재산까지 가지고 와서 과세까지 구하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해 이거를 그죠? 그래서 존부는 알지만 범위까지는 모른다는 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지 이제. 됐죠? 당했세. 그럼 그 다음 뭔 얘기해 볼까 이제? 당했어요. 제일 어려운 거 이제 소유자 변경 이런 거 얘기해 볼까? 아 소유자 변경. 아, 소유자 변경에 대해 이해했어요? 네. 소유자 변경에 대한 상황을 한번 잘 설명해 봐. 우선 너무 어려운 부탁을 했나? 아니 그 우선 그 피담보 채권이 있는데 그 피담보 채권의 그 권리가 설정되었던 그 채권이 그 이제 양도되거나 그 상속 증여된 후에 강제징수 통해 가지고 이제 매각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했을 때 원칙은 이제 그 설정이 된 피담보 채권인데 근데 예외로 직전 보유자가 설정했던 그 권리 설정일 중에서 가장 빠른 것보다 만약 법정 기일이 더 빠른 게 있다면 그것에 한해서는 이제 국세가 우선해서 들고 가는데 이때 이제 당해세는 종부세만 당해세가 되고 이거 외에도 이제 국세 우선의 예외가 또 따로 있고. 왜 다 아는 거 아니야? 너무 부드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멋있어. 알아들은 거 맞죠? 다시 한번 설명해 봐. 다시 한번 설명해 봐.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소유자 변경이라고 하는 게 갑이 이 건물이나 이런 걸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어. 응? 소유자가 을로 변경됐어. 변경된 상황에서 이제 을게 된 상황에서 사태가 발생한 거지. 이 을이 세금을 못 낸 거지. 을이 세금 못 내서 을 앞으로 돼 있는 상속받거나 징여받거나 이제 양도받거나 양수한 그 재산 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지금 갑이 소유자였는데 직전 소유자 갑이고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을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강징수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한 대로 강최 피일공 해서 이 이제 을이 소유자인 상황에서 이거 할 때 이제 담보권 설정, 담보권자하고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근데 이 담보 설정자는 누구였냐면 직전 소유자가 소유자일 때 담보 설정한 자거든. 그럼 직전 소유자의 담보권자인데 소유자가 변경된 다음에 담보권자가 담보권이 이어진 거지. 말하자면 이것도 뭐 상황이 복잡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양도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 당연히 증여도 부담부 증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채권자가 그냥 그대로 이어서 승계가 됐다고 쳐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 처음에 직전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에 담보권자는 이 직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이자가 못 낸 세금 있나 뭐 확인도 해보고 담보 설정하면서 그 은행이 이 갑한테 돈 빌려줄 때 담보권 설정 뭐 여러 가지 있나 세금이 또 있어가지고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막 확인도 해보고 막 그런 다음에 그래서 난 안전하네 나보다 앞서는 거 없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제 그래서 돈도 빌려주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양도되거나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거나 이렇게 소유자가 변경된 다음에 변경된 소유자인 상태에서 걔가 세금 못 내서 갑자기 넘어가게 된 거야. 근데 걔는 못 낸 세금이 잔뜩 있는 거지 이제. 근데 이 담보권자 입장에서 자기보다 앞서는 거야, 막 날짜가. 그러면 미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예측 가능성을 엄청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상황은 알겠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효과. 그렇게 되면 소유자 변경 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은 소유자 변경 시 이렇게 소유자 이제 변경하면 일단 원칙은 예외는 이렇게 쓰면 그거 쓰면 되는 거지. 이제 원칙은 그럼 이제 원칙은 누가 우선한다? 이때 소유자가 변경된 다음에 법정 기일 뭐 따지고 등등하는 담보권자하고 조례채권 간의 경합을 할 때 누가 우선하는 거야? 그 이제 담보권자 우선이지. 직전 소유자의 담보권자가 우선하는 거야. 그걸 원칙으로 삼아. 얘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외로 뭐는 아까 얘기했던 그냥 얘기했던 얘기를 제가 물어본 거네. 얘기했던 직전 소유자의 권리 설정일보다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 기일이 빠른 그 금액 합계 범위 내에서는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예외라고 하는 건 아나? 네. 그것도 얘기를 누가 할 차례야? 말하고 싶은 사람이 그것까지 했어 안 했어 지금 공부를? 그건 안 했어. 그건 좀 너무 지엽적이지? 지엽적이 어렵지? 네. 어렵지? 이렇게 소유자 변경 지금 얘기했던 그게 회계사 1차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올해 1차 시험에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지.
어렵게. 그래서 그게 뭐 시간 내놓고 보면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풀기는 되게 어려웠던 문제가 그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런 것 1차 시험에 내는 정도가 됐다 보면 이 교수님들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세법학 쪽에서도 그런 내용까지 쓰는 문제가 출제가 충분히 이제 뭐 올해든 내년이든 될 수 있는 계속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좀 했다가 시간 좀 지나면 내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이제 당해세로 가져가는 거를 이제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한테 보여주려고 먼저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여기도 뭐 우리가 쓸쓸해도 이제 요약해서 숫자까지 수업 때 했던 걸 그냥 그대로 옮겨갖고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국세 우선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틀대로 하면 되고 지금 여기서 강체피 10이라고 하는 틀대로 계산도 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하나만 추가로 하면 이제 통정허위라는 게 있어서 통정허위 물론 그걸 우리가 범위 아니니까 뭐 했겠지만 통정허위라는 게 있잖아요. 통정허위.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에 대한 취소 청구라고 하는 게 항상 이제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는 여기 이제 쭉 보면 이제 국세 우선이라는 주제 쭉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취지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출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강체 P10이다라고 해서 이제 요 순서로 했죠. 쓸 것들 요게 제목 달면 좋겠다는 얘기지. 소액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 법으로 보호받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뭐 대항력이라는 거 하는 걸 하면 좋고 임금채권 중에 일정액, 요게 3월분 급여, 뭐 3년간 퇴직금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재보상금 돼 있는 거 이런 거 좀 더 알파로 이제 얹고 이게 기억나면 좀 내용이 더 이제 그 단계가 다 있는 거죠. 외우고 할 때 단계가 일단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또 외웠던 거 소유자 변경 시 특례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들어가 있고 어디다가 넣을 건지 자 구상해서 하면 좋은데 좀 어려운 주제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법정길 좀 정리하면 되고 이렇게 쭉 돼 있고 당해세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여기 요 숫자 넣어 갖고 한 거 다시 한번 잘 음미해 보면 되는 거고요. 요 위치를 가름해서 요 위치에 종부세가 가져갈 30만 원만큼을 세입자한테 주겠다는 거지 이제. 물론 이건 요건이 당연히 확정일자 뭐 이렇게 따져보고 전세권 설정일 따져봐가지고 걔가 이 종부세 법정일보다 빨라야 되는 거지 이제. 그렇다면 원래 당해세는 그 권리 설정하고 이런 날짜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당해세는 우선하는 거지만 따져봤더니 나보다 앞서는 거였네. 종부세는 요 날짜 여기 11월 16일 이때 정부부가 세목이니까 얘는 발송일이 이때일 거란 말이야. 발송일이 12월 달에 내는 세금이니까 요때쯤 11월 달쯤에 발송하는 건데 얘보다 보니까 주택임차 보증금이 요게 7월 20일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더 빠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 그럼 세입자 보여주자. 먼저 30만 원만큼 줄게. 나머지 채권에 영향이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10만 원도 가져가. 여기 원래 여기 10만 원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하고 나머지 그러면 종부세는 이제 뒤로 밀려버렸는데 국가가 못 걷어간 세금은 얘 재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내가 걷어가 볼게. 근데 세입자는 이거 아니면 못 가져가니까 세입자한테 먼저 주겠다.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뭐가 잘못돼 있었나?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됐고 너무 진을 뺐어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확정 이 통정허위에 대한 얘기는 요건 얹어갖고 이제 항상 나오면 우리가 국세가 우선할까 아니면 뒤로 밀릴까? 계산 문제에서는 국세가 우선하지 않지. 뒤로 밀리지. 담보채권 뒤로 가서 일반 임금채권 뒤로 붙고 막 그런 게 나올 거야. 그냥 나왔을 때 국세가 뒤로 밀렸는데 보니까 얘가 짜고 거짓 담보 설정해갖고 밀렸네. 그런 게 있으니까 꼭.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얹어갖고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반으면 좋아요. 이게 계산할 땐 꼭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걸 쓰라고 굳이 하지 않고 계산 문제를 냈을 때 근거? 보면 계산해서 국세가 뒤로 밀려서 하는데 혹시라도 얘가 짜고 거짓했다면 그런 경우는 얘를 법원에 청구해서 걷어내 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국세가 올라가니까 더 걷어갈 수 있는 게 된다라고 얘기를 언급할 수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예 때 문제를 내도 다들 그냥 쓰기 급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이건 아예 생각해버리고 자 그래서 상대방 특히나 교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요건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 이제 여기 1년 내에 특수환경인과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럼 만약에 특수환경이라고 줘버려서 담보설정한 거를 그럼 100% 이거는 배점을 높여갖고 채점하겠다는 거야. 이걸 언급 안 해버리면 큰일 나고. 근데 관계를 언급 안 했다는 얘기는 교수님이 놓칠 수 있는데 이걸 놓칠 수 있는데 채점해 보면 한 100명이면 20명 정도는 이거 써요. 그러면 가채점 한 다음에 그때 보니까 내가
답안에다가 모범 답안에 넣지 않았는데 학생들 중에 20%는 썼네. 그러면 내가 놓쳤네. 교수님이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점수 배점을 바꿔가지고 얘가 한 3점이든 5점이든 줘가지고 채점이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언급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거 뭔지 알죠? 짜고 거짓 담보 설정에서 했을 때 취소 청구 법원에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불점 납습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여긴 범인 아니었으니까 나름대로 뭐 열심히 더 볼 수 있으면 좋았고. 자, 하나의 주제 봤네요. 국세 우선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조례채권 사이 우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외워놓으면 돼. 담보, 압류, 교부 청구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불가능해. 생각을 해보면 담보 설정된 건데 압류 걸었는데 압류 건 거를 담보 설정하는 게 바보는 없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압류가 먼저 돼야 교부 청구가 뒤에 이어지는 거지. 교부 청구가 앞설 수는 없기 때문에 담보, 압류, 교부 청구다라는 순서. 그러니까 우리 조세 채권이 한 2개, 3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담보 채권과 경합도해서 세금 얼마 더 걷어가서 당해세도 있고 등등 세금을 다 건질 수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세금 얼마 가져갈 수 있다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2차적으로 세금끼리는 조세 채권끼리는 이제 뭐가 우선할지를 다시 이제 담보, 압류, 교부 청구 순서로 우선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쪼개서 물음 나올 때 물어볼 수 있어요. 딱 배점 쪼개서 물을 때 조세 채권 사이 우선 관계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그러니까 예상을 한번 해보면 국세 우선권이 계산 문제화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고 요즘 경향에 따르면 배점을 10점 정도 배점으로 쪼개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그냥 국세 우선권 관련해서 법정 기일과 아니면 당해세만 주제 한 5점, 7점 하고 그다음에 조세채권 사이 우선 관계 그래서 물음 1, 2 해갖고 뜬금없이 막 섞어서 나와. 요즘에 그래. 그럼 채점할 때 얼마나 편해. 그죠? 채점할 때. 또 당해세 같은 경우 나올 때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취지, 뭐 문제점 이런 거 딱 해서 동그라미 1, 2, 3에서 나올 수 있어. 그게 채점이 편하거든. 그냥 쓰라고 하면 중구난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쓴 사람, 저렇게 쓴 사람, 이것저것 쓴 사람 그렇게 하면 채점할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쪼개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매기는 추세예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여기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크게 목 찾았고 외우는 거는 사실은 요즘의 경향에는 조금 맞지 않아지는 거 점점.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건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주제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봐야 되겠죠.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라고 하는 거죠.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이제 통상 경정 청구는 알잖아, 그죠?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내가 보자. 자, 금액도 있고 여기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원래 통상 경정 청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제대로 신고를 했어야 되거나 하는데 내가 잘 못한 거지. 원래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이거는 너무 과하게 냈는데요. 줄여주세요. 경정 청구. 그때 그렇게 반영을 잘했어야 되는데 놓친 거를. 근데 이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달라요. 같은 게 아니야. 맞죠? 이거는 처음에 신고하거나 할 때 내가 제대로 반영하려고 해도 반영할 수 없었던 사항이야. 그때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고 여러 가지들이 나중에 명확하게 확정이 되었을 때 바로 잡는 거야. 그럼 그거는 장기간 끌 수도 있고 등등해서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통상 경정 청구는 5년인데 그 지나버리고 있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역시 권리를 구제시켜주기 위해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날부터 3개월 내 하는 거지. 3개월 내. 안날 3개월 내. 이때까지 이제 경정 청구 들어갈 수 있다. 기회를 준다. 그럼 우리는 뭘 외워야 될까? 사유. 일단 대상. 첫 번째가 대상. 대상자. 두 번째는 사유. 사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한. 그 다음에 뭐 효력. 효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큰 목차로 잡는데 여기 이제 대상자, 사유, 기한, 효력 이렇게 쭉 해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통지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넣어놨는데 통까지는 아니고 효력이라고 하는 효과에다가 다 넣어도 되고 대사기호통 이렇게 해서 또 그래서 앞자 따는 것도 외웠나요, 그죠? 대사기호통.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근데 이렇게는 안 나온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네. 번호 딱딱 쪼개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대상자는 특이한 점이 뭐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받은 자도 가능하다는 거지. 얘도 이제 구제시켜 줘야지. 얘는 그때 몰랐던 상황. 물론 신고를 처음에 안 했던 괘씸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유 몇 가지 외우고 이건 등 붙여야 돼.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 내가 수업 때 외우라고 했던 거 강조했던 걸 외웠어요? 외웠어요? 사유요?
최초 최초의 최초? 신고 결정? 경정의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랬던 거래나 행위 등이 다른 거 행위 등이 그에 대한 소송 불복이나 소송이 달게 되었을 때, 그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뭐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어요. 또 계약이 최초 신고, 결정, 경정의 근거가 되었던 거래나 행위 등의 효력 관계되는 계약이 계약 해제권 행사에 따라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되거나 해제됐을 때,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매 수업 때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뭐 합의 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계약 해제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일방이 너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에서 법정 해제. 너 왜 지금 너 잔금 안 주고 돈 안 주는 거야? 너 해주기로 한 거 왜 안 하는 거야? 약정. 이런 걸 깼기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일방행위. 근데 합의 해제는 쌍방간에 서로 합의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뭐 부득이한 사유다라고 하는 걸 보통 국기법 해석할 때는 합의 해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읊어봤던 우리 그런 거는 지금 잘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외워야 돼. 그래야지만 그거 쓰고 등 붙이는 거야. 이럴 때 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쓰고 등 붙이든가 3개 쓰고 등 붙이든가. 좀 더 하려고 들면 상호합의가 다르게 돼버렸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하나씩 2개씩 더 외울 수 있으면 한 3-4개 쓰고 등 붙이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사유가 제일 중요하고 대상자 누가 이거 결정받은 자 가능하다 사유 이런 것들 면제자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상자 사유 언제까지 기한 효과는 확정적은 없다. 당연히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요거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경정 청구니까 2개월 내 갔다부터 통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경정 청구했는데 이거 지면 이제 그 다음 절차는 뭘 하면 되지? 불복 들어가면 되지. 불복. 그래서 다음 단계 불복 가능하다는 사실 통지하래. 2개월 내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를 곤란하면 못하면 이거 2개월 지나면 바로 불복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래요. 불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됐네요. 그러면 후발자 사유 경정 청구 내용은 이제 넓게 따진다면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 거지? 단기적 처리, 뭐 소급적 처리 이런 거 기억나요? 응? 단기적 처리 몰라? 소급적 처리. 보긴 했어. 머릿속 어딘가에 자 봐요. 여기 있어. 여기 뒤에 쭉 판례 등 나오고요. 판례야 뭐 이렇게 쭉 판례 내용이니까 그런데 요거 하나 챙길까? 지금 이제 신고 기한 내 신고자 가능하고 아까 면제자 가능 면제자. 면제자는 가능하게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돼. 면제자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원청인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 자들 그러면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자도 경정 청구 가능한데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 가능하지? 원청인수 의무자가 일단 원청인수를 하고 세액을 납부했어야지. 원청인수 된 세액을 납부했었고 지급 명세서 제출까지 했어야 돼. 이건 외워야죠 이제. 이랬다면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자는 신고했으니까 가능하긴 한데 얘는 면제자야 신고 의무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원청인수 의무자가 이제 세액을 납부하고 그리고 지급조서 등을 지급 명세 제출해서 이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알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면제자들 연말상이나 원청인수로 끝나버린 자들 5월달에 안 가고 끝나버린 면제자도 가능한데 얘들은 이제 할 때 원청인수 의무자 회사나 등등 그다음에 그 대상자라는 그자 갑 이 둘 다 가능해요 경정 청구가. 근데 여기서 대상자는 누군 안 돼? 비거자 외국법인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얘는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는데 얘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얘들은 원청에서 의무자 통해사라는 얘기인데 그 의무자가 부도폐업 등 됐다든가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거야. 말 안 들어주네? 그럼 그때는 할 수 있다라고 되겠죠. 비거자 등도. 요거는 조금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너무 좀 지엽적이지만 됐죠? 자 됐고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한번 보라는 게 소급적 처리 단기적 처리 이게 되게 세법하긴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법인세법상 손익기록사 압년도를 잡는 거는 어떤 원칙이지? 손익기록시기를 판정하는 거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지, 그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럼 권리 확정이란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권리 확정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가 미안해요. 아직 법인세 안 했구나. 권리 확정. 자, 그거 하면 그때 우리 법인세 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 법인세 하니까 그때 할 거야. 법인세 할 때 권리 확정주의. 그때 이제 열심히 해보자. 그게 여기 소급적 처리, 단계적 처리. 그랬구나. 어쩐지 눈이 너무 커졌어요 지금. 그래서 미안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 요거 이제 법인세법에서 이거 많이 봐야 돼. 근데 법인세법 보고 국기법도 지금 이 얘기예요. 연결되는 주제. 국기, 법인세, 소득세 다. 소득세도 중요한 거야. 여기 배당 나오고 배당 소득에 대해 나오고 하는데 사례가 나올 수가 있어서 기출문제 아마 나올 때 여러 가지 연결돼서 나왔던 게 한 3-4번은 나온 것 같아 이게 이 주제가.
요즘에는 좀 아니고 좀 뜸한데 예전에는 좀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내용인데 요 내용은 이제 나중에 법인세 들어보면서 하면 된다. 그때 연결되는 주제예요. 지금 이게 약정 해제 나오고 막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됐고 뭐 쟁송은 뭐 이렇게 쭉 넣어놨는데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권리연장이라는 거잖아. 권리연장. 네. 권리연장. 권리연장은 어디까지 외워봤어요? 어디까지 외우고 온 거야? 열심히. 권리연장. 응? 일단은 이거 외웠나? 보는데- 수시선정 사유? 네. 뭐 앞자만 이게 분탈- 앞자. 무역금 뭐 이제 분탈. 무협지 그 분탈탈 외우면 되죠. 그거 무조건 외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권리연장은 우리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구세청장이 딱 해서 고시하는 걸 말하는 건데 거기 안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권리연장 안에는 성성 추정이라는 거지 이제. 납세자는 성실하다 이거죠. 친고선 진실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성성 추정 규정을 배제하는 사유가 수시선. 얘기했던 무협지 금품 탈탈이 되는 거고 여기저기 쓰이니까 그 무협지 금품 탈탈로 쓰고 나올 거 아니잖아. 근데 네. 뭐 있어? 무자료 가공 이장거래 거래. 음. 네. 그러니까 무의가 무의가라고 외웠나? 무자료 의장 가공 거래. 네. 무의가 이거 많이 쓰이니까 그거. 무자료 거래가 있다든가 위장 가공 거래 이게 사실과 다른 이제 혐의가 있다면 또 무, 그 무, 납세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무협지, 공무원에게 금품을. 금품, 그죠? 금품 제공 알선한 경우, 재정의 그다음- 탈세제. 그 탈탈은 뭐 쉽지, 구체적인 탈세제고 탈루 오류 혐의 인정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쫙 해서 이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거 이제 기본이고, 무협지, 금품 탈탈, 수시현정 사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동일 세목,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에 대해서는 2번 이상 조사하지 말아라. 한 번만 조사를 제대로 해라. 한 번 할 때. 한 번 하면 한 번 조사 받을 때 얼마나 힘든데 또 하고 하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그죠? 거기 예외를 외운다는 건 좀 그런데 요게 우리 국기 시험에 5개 쓰라고 나왔나? 그래도 최근에 몇 개 쓰라고 나와. 근데 이게 나오고 또 몇 년 만에 또 나오고 막 그래. 그래서 이거 5개 정도 외우는 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있죠? 일상부지. 아 잠깐만요. 여기 앞자 딴 거 막 그대로 외웠어? 아니 제가 대인 따로 앞자? 외워서 괜찮아. 일제조사. 일제조사 그게 제일 쉽네. 거래 맞아, 맞아. 상대방. 과세기간 혐의가 있는 2개 이상의 기간 걸쳐서 혐의가 있는 경우. 금품. 그치, 금품 이런 것도 있고. 제일 쓰기 쉬운 건 있는데. 조세 탈루. 한국 위안 조사. 조세범으로. 제일 쉬운 거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제조사. 제조사 하는 거야 그게. 제조사. 다시 한번 조사해서 뭐 해서 답을 보라고 한 거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예외. 그래서 여기 앞자 뭐 1, 2, 금탈 왜 이거 뭐 앞자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앞자 따른 노력을 좀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뭐 다른 방법을 써도 되고 그 법전 순서대로 하면 조거의 하면 좀 더 편한데 조거의 부신법 이렇게 그래서 금품 2개. 조세 탈루 혐의 인정할 몇몇한 자료가 있을 때 조 이렇게 하면서 뭐 다른 방법을 써도 돼요. 요거 많이 얘기한 거예요. 2번 2개 이상의 기간에 걸쳐 잘못이 있는 경우 금품 제공 이건 얘기 나왔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본 것들 한 4-5가지 한 다음에 등 붙이고 해서 하든가 아니면 5개 쓰라고 하면 5개 딱 쓰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요즘 최근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5개만 쓰라고. 막 그냥 쓰라고 했다가는 많이 쓰면 막 이긴다고 해서 막 쓰면 교수님도 이게 다 안 외우고 있으니까 채점할 때 힘들어요. 이게 맞나 아닌가? 진짜 힘들어 채점할 때. 나도 이거 채점할 때 제일 힘들어. 이거 시험 내고 이제 위에반 내고 나서 채점할 때 보면 막 해서 나도 계속 옆에다 책 펴놓고 찾아갖고 이게 있나 점수 주고 막 그래야 돼. 나는 외우고 있나? 못 외웠어 나도. 막 수업 때 보고 책 보고 이제 뭐 내용에 이해를 시켜주고 하려면 이해시킬 것도 아니잖아 이게. 외우라고 그냥 말만 떠들면 되는 거니까 막 그러니까 나도 외워지지 않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많은 건 채점하다 보면 물론 뭐 한 300개 넘어가면 외워지겠지. 교수님 채점하다 보면 한 3,000장 채점할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 5개 정도는 잡아놓자 하면 되고 사실 우리 이제 기본서에 가면은 그 알기 쉬운 세법학에 가보면 여기 내용이 하나씩 판례가 있고 한 것들 좀 참조해서 읽어보면 좋고 그게 사례화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요즘 경향은 사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조사라고 하는 건 이제 요거 이제 정기 선정이라는 것도 외우세요. 이것도 물어봤죠.
요게 아마 처음 나왔을 때 요게 나와가지고 당황을 많이 했던 거야. 국기법이 문제가 성실성 이게 권리현장 내용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권리현장이란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거야 옛날에. 우리 세법학에. 야, 뭐 이런 걸 내냐? 판례도 아닌데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맨날 이게 판례가 없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판례가 막 나오기 시작하네. 왜냐하면 이제 권리현장 나와 있는 내용 갖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납세자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뭐 권리를 왜 찾아? 전두환 정권 막 이렇게 죠 권리를 왜 찾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민주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억울합니다 싸워보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게 정상이지, 그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거에 때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판례가 나오면서 점점 이제 문제가 이거 사례 문제가 돼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출제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수혜정사 이거 가갖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왔나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왔나 어쨌든 다음 년도 또 나왔어. 그래서 진짜 어려웠어. 왜냐하면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했거든. 어떻게 연차로 나오냐? 이게 요즘에 5년 내가 안 문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연달아 나와버렸어. 연타로 같은 건 아니죠. 두 개를 따로 물어봤으니까. 이거 나왔으면 행복하겠지? 금풍탈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이제 절차가 사전 통지, 그다음에 뭐 기간 최소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틀 잡아서 한번 서부터 해놓으세요. 쓸새 말고 본인의 그 편하게. 조사에 대한 거는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사할 때는 무조건 하면 안 돼. 사전 통지해야지. 미리 알려야지. 20일 전에. 제조사 요거 바뀌어서 7일 전 개정된 사항이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제조사는 볼 때까지 보고 뭐 이게 준비하라고 사전 통지하는 건데 지금 준비 끝나서 뭔가 싸워보고 있는 도중이잖아요. 제조사 결정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요거는 7일만 주면 되겠다. 근데 사전 통지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생략하고 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교부를 생략하고 나면 세무사 조사할 교부 생략 이게 조사 통지서야. 이걸 보내야 되는데 이걸 생략하는 경우에죠. 폐업한 경우라든가 납세 관리는 없고 약간 줄이 안 맞는데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 뭐 회피 거부하는 경우 안 받겠다고 하는데 굳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 이제 통지를 받고 하게 되면 나 싫은데요. 연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사유가 뭐야? 천하직원이. 천하직원이. 그럼 앞에 그 얘기해봐야지. 천하직원이라고 쓰고 나올 수 없잖아. 뭐 있어요? 천재직원. 약간씩 할 붙이면 되지, 그죠? 요거는 약간 그 기한 연장 사유라고 하는 거 그 나와 있는 내용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표현이 다르니까 주의해서 이제 그거대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천재지변. 그다음에 화재, 뭐 전화 재해 도난인데 이게 아니잖아. 화재나 재해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바꿔야 되긴 해요. 질병이나 뭐 중상 6개월 이상 장기 질병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곤란하다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서류 압수영치. 그래서 요거는 또 뭐 거의 같네. 그래서 위에 준하는 사유까지 해서 천하질권이 이렇게 해서 좀 외워놓으면 좋겠고요. 연기를 신청해서 연기가 됐는데 연기가 이제 중단되는 거야. 연기 중단. 이제 바로 이제 뭐 급박하니까. 연기 중단 사유 2개 있는데 뭐예요? 사유가 없어서 사유가 소멸. 사유가 소멸됐을 때 또 조사 채권 확보를 급한 거지, 그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연기가 중단돼 버리고 바로 조사 개시 가능하다. 근데 요중에 1번일 때는 이제 사유가 소멸되면 5일 전까지도 통지하라고 돼 있는 게 또 있어요. 얘는 급박하니까 이제 바로 하면 되지만 얘는 5일 전까지 통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간은 이제 기간 최소화의 원칙이란 게 있는데 뭐야? 세무조사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간 최소화 정확히 표현해 봐야지. 기간 최소화의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라라고 돼 있지? 그 수입 금액이랑 양도 지금 조사를 뭐 1년 하든 2년 하든 이 조사 기간 내에 기간 내에 기간 내에 수입 금액이랑 양도 금액이 100억 미만인 납세 의무자는 20일로 한다. 그렇지 그거를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약간 수입금의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이다 20일 이내로 한다. 제한이 있죠, 제한이. 근데 제한이 없다 이거. 제한 안 하겠대. 무의가 또 나오는 거야. 무의가 외워놓으면 좋아요.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이런 거. 사실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연장 기한에 대한 제한 같은 것도 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사 받다가 이제 조사를 중지하는 사유가 있대. 중지 이런 게 있네요. 중지 이제 사유가 중지 신청이 들어가거나 상업위 절차가 개시돼 버리면 조사 필요 없어.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뭐 중지는 좀 지엽적이고요. 요거 기출 문제야. 이거 최근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속진의 범위 확대 제한 요거 2개
우리가 그냥 보통 외우라고 하면 뭐 다른 과세기간. 그다음에 뭐 다른 과세관과 등등 있다. 다른 키워드, 다른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명백한 뭐 탈로 뭐 있어서 기간 다른 이것도 다른이네. 다른 뭐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합리적 의심되고 막 그런 거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범위 확대를 제한이 원래 있지만 범위는 확대하면 조사하다가 범위 확대하면 안 되지만 다른 기관과 다른 세목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사유다. 요걸 쓰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또 물어보진 않겠지. 최근에 물어보긴 했으니까. 어쨌든 부분 이게 안 나온 것들 위주로 또 자꾸 물어보고 있다는 거지. 이게 어렵기도 하고 채점할 때도 편해.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다 못 쓰거든. 빈칸이 많아. 그냥 백지가 많아. 백지가. 은근히 이게 내보면 백지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악착같이 뭔가 글짓기하고 써야 돼. 시험장에서는 백지도 딱 쓰고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나 싶고 보호위원회라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 막 찾아봐도 아무리 뭐 새롭게 뭐 나올 게 있나 봐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장부 보관 금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통합조사 원칙 이런 것도 좀 부분조사 가능한 것도 나름대로는 또 외워놓고 한번 외워놓고 이거 평상시 외워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계속? 안 돼. 이거는 외우기 편하게 앞잡다 놓고 정리해놓고 나중에 외우려고 맘만 먹었을 때 한두 시간 정도 집중하면 좀 어느 정도 외워진다는 정도가 되게 만드는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것만 잘 해놓으면 돼요. 자, 어쨌든 뭐 준비 잘 해온 것 같아요. 나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뭐 아니요. 뭐 드디어가 뭐 이제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아서 끝날까 봐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약간 국기법 쪽의 뒤쪽 파트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고 뭐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나름대로 뭐 지금 다른 시험도 과목도 시험도 봐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지 막 정신없이 가는데 나름대로 좀 많이 암기 부담이 되지만 좀 많이 외우려고 노력해 온 것 같고 잘하긴 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뭐 해볼까요? 부가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지? 지금 이제 곧 뭐가 중요세 들어가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요세? 중요세? 중요했어요. 증여세 해볼까? 증여세? 증여세 중에 그 중요한 거는 하나씩 그냥 외우고 공부하기 좋은 건 예시. 지금 예시 중에 이제 뭐 저체부금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저체부금이나 뭐 전주상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도 주제 정해서 그걸 하나하나 여기서 외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공부해 보는 게 예시가 중요하거든. 아직 2주 예시가 있으니까. 중요하고 상속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렇고 증여세 예시나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추정도 수업 때 하긴 했지만 추정도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긴 하니까 좀 빼고 한다면 뭐 일가 몰아주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리해 놓으면 좋긴 한데 그건 좀 부담돼. 명의탁 증여제는 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뭐 딱 목차 잡으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증여세 쪽에 파트 정해가지고 정해서 뭐 해볼까? 전주상가 저체부금 저가양수 고가양도는 좀 중요하긴 한데 그게 사례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나올 만한 거? 이제 됐다 싶은. 이건 진짜 가져가야 된다. 상장이익 증여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적당한 양이 되면서 이제 계산도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초과 배당이 나왔으니 작년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가 알아가지고 찍어서, 이제 뭐 네. 알려주고 할 테니까 범위는 부담되지 않게 좀 빼서 할 2주 거고. 뒤에 가능할 정도.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는 또 정해가지고 이제 또 해보고 다다음 주에는 뭐 법인세가 됐든 법인세도 한번 외울 것들 몇 가지 이제 그 안에 암기해야 되는 건 한번 잡아서 해보든가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주제 이제 그거 하는 걸로 증여세 쪽 하는 걸로 부분 하는데 이렇게 방식을 잡아서 이제 나름대로 또 스터디 못 하죠. 시간도 안 되지 지금. 막 다른 과목 계속 뭐 하고 또 중간에 회계도 지금 스터디 또 우리 촬영하는 거 외에도 이제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정신없이 막 하면서 시간 정말 잘 간다 이게 막 그냥 일주일이 후딱 너무 빨리 간다는 게 진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야. 진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니까 잘 살고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다 잘해. 한 개씩 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지, 4분의 1씩 쪼개서. 오늘 내가 제일 잘한 거 아니야? 교수님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수님한테 붙여드릴게요. 당근 드리겠습니다.
당근. 하트도 드릴 수 있어요. 장이는요? 근데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인 이거 소유자 변경할 때 그 얘기를 잘 풀어서 편안하게 얘기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하정 씨한테 지나. 드리는 거예요. 뭐였어? 왜? 아, 저 부드럽게 얘기해서. 왜 그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를 맞아. 풀어가는 게 진짜 그러니까 플러스 딱 얘기하는데 약간 지금 암기가 됐는데 약간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가로 열고 닫고까지 해서 쭉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내용이 이해가 되면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걸 좀 말로 풀어서듯이 쭉 해보는 것도 그것도 이제 방식을 그렇게 약간 바꿔보는 게 그냥 또박또박 내가 생각하면서 뭐라고 내가 쓴다고 생각하면서 막 얘기하는 게 그것도 혼자 외우고 할 때 되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할 때는 약간 또 그 단계를 약간 넘어서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토끼를 원해요 이제? 원해. 어떤 토끼요? 토끼가 저 그럼 서 있는 토끼요. 아, 서 있는 토끼가 좋아. 네. 아, 누워 옆으로 하면 누워 있는 거 아니고? 아니요, 서 있습니다. 누우면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됩니다. 같은데. 누가 봐도 서 있는. 잘했고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맛있는 걸 식사? 먹으러 이제 근데 너무 시간. 오늘은 아니고 날짜 잡아서 네. 10장이 된 거 맞아요?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맞아? 아 당연히 되죠. 어머, 어머. 두 개. 두 개. 언니가 4개예요. 아, 저번에 받았고 4개구나. 그러니까 10개가 됐네. 둘이 앞에서 자, 그럼 우리가 날 잡아서 맛있는 당근에 하트까지 합치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열심히 혼나야지 이제. 혼나야 된다며. 세모에게 혼나야 된다며. 혼나는 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뭐 벌써 약간 얘기 소문 망했어요 났어요? 이제. 소문이 났어요. 어쨌든 잘 수업 듣고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 많이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점수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깜짝 놀랄 거야. 부분 점수 물론 다 줬지, 당연히. 자, 일단은 문제가 이번에 문제가 이제 이번 문제가 좀 컸지. 이번도 의제배당하고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의 문제가 30점짜리 문제였고, 이 전반적으로 2번이 정윤이가 그나마 좀 가장 좀 예를 들면 의제배당 첫 번째 거 의제배당이 제대로 들어갔더라고. 첫 번째 거부터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두 번째 거는 틀렸지만 첫 번째 거는 제대로 들어갔더라고. 유일하게 첫 번째 거 제대로 들어간 정윤이 하나밖에 없었어. 정말. 다시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정윤이가 이번에도 점수를 좀 많이 득한 거야. 첫 번째 건 제대로 맞았어. 두 번째 거가 이제 좀 잘못됐더라고. 근데 나머지는 첫 번째 거부터 제대로 맞은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승우가 좀 비슷하게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정현이 너도 여기 1번 의제배당이랑 이쪽이 좀 공부가 좀 안 된 것 같아. 오히려 나머지를 보면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거든. 중간에 이제 물론 퍼펙트는 아니지만 중간에 보면은 이것도 여기 하나 놓쳐서 또 갔구나 여기 뭐 이래서 다 점수를 줬기 때문에 이게 기업무 추진비라든지 기부금을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뭐 퍼펙트는 안 났잖아. 우리가 퍼펙트가 없잖아. 그럼 나는 퍼펙트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중간에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다들 했어.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점수가 3번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은 점수가 다들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나온 거지. 나쁘지 않았어. 이게 지금 보니까 정현이 너는 지금 의제배당이 공부가 좀 안 된 거야 지금 보니까. 그지? 의제배당이랑 수입배당의 굴사님이랑 이쪽이 좀 안 됐던 것 같아 이번에는. 그치? 경험 준비하고 기부금만 좀 했나 봐.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거 안 했네 여기 의제배당이랑. 근데 의제배당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의제배당은 확실하게 해줘야 돼.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계속 양쪽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의제배당은 더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좀 하면 내가 볼 때는 여기도 좀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 분명 여기는 퍼펙트가 한 명도 없기는 해. 약간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기부금은 조금 좀 양이 많았으니까는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퍼펙트가 안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기업업무 추진비는 한 명 정도는 기업업무 추진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볼 때 다시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잖아. 그래서 다시 보니까 다시 봤어, 성훈이? 다시 보니까 할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기업업무 추진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 그래서 한 명은 퍼펙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니라 다. 너는 뭐 했어? 저걸 제일
맞아요. 벌써 시간이 5분 아, 남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할 읽어서. 그러니까 뭐 엉뚱한 짓을 막 엄청 했더라고. 네. 그래 기부금은 그나마 조금 그 전에 조금 더 맞았고. 그리고 하정이는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정인이 네가 여기가 의제배당이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점수 차이가 난 거야. 내가 보니까. 왜냐면 1번 문제 1번 할만했거든. 그래서 정윤이는 퍼펙트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하나 미스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6점 시험 나간 거고. 하정이가 그래도 의제배당 공부를 좀 했나 봐. 이쪽 10점 10점은 그래도 맞아. 여기서 점수를 나간 거야. 여기서 하정이하고 점수 차이는 여기야 여기 1번. 의제배당 어렵지 않았거든 사실. 보니까 승우도 두 번째 거는 뭐 물음 2번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물음 1번 보니까는 막 뻘짓을 막 엄청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풀어보니까 뻘짓했다는 거 보이지, 그지? 근데 정희 너는 지금 의제배당 공부 안 했으니까 다시 봐도 모르겠네. 이거하고 이것만 다시 봤겠네? 이 두 개만? 한울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의제배당 중요하다니까. 의제배당은 다시 꼭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소득세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의제배당은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그것만 좀 해주면은 거의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 정현이만 좀 의제배당이 약간 약해서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안 나왔고 보니까 어차피 그 여기 1번 빼고 지금 퍼펙트가 한 명도 안 나와서 좀 속이 상했어. 약간 그것 때문에 그렇지. 괜찮았어. 전반적으로는 점수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고려했구나. 근데 여기를 고려 안 했구나.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 준비는 다시 봤는데 볼만했지 사실은. 그치? 근데 다 뭐 하나씩 놓쳤더라고 기업 준비를. 놓치고 하나 놓쳤거나 두 개 놓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가 이렇게 이게 20점짜리였거든. 기업 준비가 20점이고 기부금은 30점짜리였거든. 기부금이 좀 더 커서. 근데 보니까 알잖아. 삐끗하면 정답은 아니잖아. 그래도 이게 하나 삐끗했는지 두 개 삐끗했는지 그래가지고 부분 점수를 다 준 거야. 퍼펙트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치? 문제를 잠깐 봐보게. 문제지 다 봐봐봐. 문제지 봐봐봐. 그리고 너가 문제 푼 거. 문제 푼 거 보고. 문제 푼 거 보고. 잠깐 간단하게 몇 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거는 문제 2번이 좀 안타까워서 문제 3번 이거는 다시 다 풀어봤지. 다 풀어보니까 할만하지. 기부금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 사실 그랬어. 양이 좀 있어서 그렇지. 기부금도 살짝 좀 안타까웠던 거는 승우하고 정윤이하고가 기업 준비 해당액을 하나를 대손상각비를 더 추가를 똑같이 둘이 넣었더라고. 둘이 보고 있니? 아무튼 둘이 똑같이 그 대손상각비를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300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미스가 났고 그리고 또 하나 미스가 난 게 거기서 이게 부계부를 그거를 봐봐. 정윤이 너는 부계부를 오른쪽에다 적었더라고. 맞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승우보다 네가 좀 낫어. 그게 너무 컸어. 그게 커가지고 와 뭐야? 부계부를 송금사님에 집어넣으면 어떡해? 다들 깜짝 놀랐네. 부계부를 송금사님에 집어넣었어. 승우는 보니까는 거기에 수익 금액에 기업 회준에 의한 수익 금액에 부계부를 왜 집어넣었어 거기다가. 그치? 그 부계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 군데가 나간 거지. 그러니까 해당액에서 하나 나가고 그리고 거기다 부계부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 또 나가고 그지? 그래가지고 나간 거야.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것도 있지만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일단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 문제 잘 풀어 나가다가 얘를 이렇게 잘 들어갔잖아. 이거 점을 잘 안 찍다 보니까 네가 이게 1,000만 원이어야 되는 건데, 그지? 그래서 보니까 내가 잘못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지? 암산을 잘못했어요. 아니 액정을 믿어야지. 아직도 네 머리를 믿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거 들었지. 좋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 나갔어. 그 다음에 입금불사임률이 30%라니, 그치?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나갔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수입배당금이 지금
응. 사실 30%는 아, 맞고 30%는 맞고. 그 금액 어. 1,600이 어. 안 들어. 오케이, 그렇지. 이거 말해야 돼. 이게 맞고, 그렇지. 이게 맞고. 요것 때문에 점수가 들어갔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1점 줬. 와, 이거 줬어. 이런 거 줬어. 이런 거 줬어. 또 여기는 또 1,000만 원 들어갔더라 또. 아 그거는 이제 그 밑에 분개했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걸로 한 네, 거야? 그러니까 그 의제 배당 금액이 1이랑 2가 무조건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1만 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감자. 얘 어디 간 거야 얘? 그러니까 걔가 이걸 아니지 이걸 이렇게 적었으니까 그렇지. 아,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대단. 그렇지. 배당? 이게 배당금 수익이잖아. 이게 배당. 근데 이제 어차피 IS 계정 차이니까 세무조가 알. 이게 의제 배당이 이게 의제 배당인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금액을 제대로 구해놓고서 이걸 배당금 수익으로 안 하고 이렇게 지어버리니까 네가 못 갖고 들어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실수가 있었고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뭐 관계 없어. 이거는 뭐 송금불사님 했다고 했는데 네가 뭐 했으니까 그냥 관계 없는데. 그렇지. C 사건은 지금 사실 지금 이게 외국 자회사니까 6개월간 계속 보유한 게 아니었잖아. 근데 야 그럼 안 했어야지. 다른 게 나와서 너무 신기해. 너 신나서.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제 맞았고. 맞아.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 2번을 전체적으로 다들 잘 못해가지고 그나마 문제 2번의 점수가 좀 네가 높았던 이유가 일단은 24기에 얘네들 이제 맞고 가서 지금 일단은 됐어. 맞고 가서. 그리고 분석도 5천만 원 해가지고 이게 맞은 거지. 다 점수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여기가 맞아버린 거야. 첫 번째 유형의 의제 배당이 정확하게 맞은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기 누가 분석이 틀렸거나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 여기 계산이 뭐 엉뚱하게 들어가거나 그래서 다 틀렸는데 너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거가 24기 거랑 25기의 첫 번째 의제 배당까지가 퍼펙트하게 맞아준 거야. 여기까지는. 근데 다들 두 번째 유형의 의제 배당이 좀 그래. 제가 그거를 잘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의 의제 배당을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다시 제대로. 두 번째 유형의 의제 배당이 두 번째 유형의 의제 배당을 생각보다 많이들 틀리더라고. 그리고 자, 좋아. 그러면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는데 기타 포괄 손익이나 그러니까 이게 소득 처분 같은 것들 틀리면 사실 이 금액 맞았거든.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소득 처분 같은 것들은 틀리면 안 되잖아. 이거 왜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면 어떡해? 터프걸 손익 무계획이니까 BS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왜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포괄 손익 계산서에서 뭐 구하고 난 다음에 적지? 뭐 밑에다 적는 거지? 당기순이익 밑에다가 더 적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출발하는 거는 뭐야? 지금 당기순이익도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기순이익까지가 IS 계정인 거야 세법에서는. 그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기타 포괄 손익 뭐 누계이든 뭐든 다 당기순이익 그 밑에다가 다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건 자본의 구성력으로 보는 거야 세법은. 다 기타 포괄 손익은 무조건 자본의 구성력으로 보는 거라고. 당기순이익까지의 그것만 IS 계정인 거야. 왜냐면 어디서 출발하니까 세무조정할 때 당기순 이익부터 그렇지. 그럼 당기순 이익을 구하기 위한 수익 비용만 IS 계정으로 보는 거야. 그 아닌 나머지는 다 자본의 구성력이야. 우리 마이너스 유보 아니야. 기타 포괄 손익은 다 마이너스 유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가 80% 30%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여기 80%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틀렸어요. 그 숫자 9천주. 9천주 아니고 만주인데. 아무튼 뭐 여기 막 틀렸어. 맞아. 그러니까 뭐 막 틀렸어. 두 번째 형의 의제 배당이 생각보다도 많이 틀리더라고 보니까 맞은 사람이 없어. 아 참. 그러니까 좋아. 그 다음에 3번에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갔더라고 그지 이런 거. 아니 괜찮았어 나머지는 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것까지도 맞았어. 그래서 이것까지 맞은 사람 너밖에 없어. 근데 이게 왜 여기 가냐? 나 지금 깜짝 놀랐네. 부계부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니? 나 미치고 한장한 줄 알았다 진짜. 거기 너무 빈칸이라서 쓰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빈칸이어서. 그리고 기부금은 다시 풀었지. 아니.
안 풀어봤어? 기부금은 아예 공부를 못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기부금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꼭 다시 풀어봐. 그래서 기부금은 막 다 배워져 있더라고. 근데 점수가 그래도 많이 나왔던 게 앞에가 그나마 많이 맞아줘가지고 겨우 취임비가 이번에 겨우 취임비도 힘 좀 실었나 봐. 그랬나 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랬어. 몇 개 이렇게 놓치고 하는 부분들은 괜찮아. 잘한 거야. 얼마 또 깜짝 놀랐다니까. 하도 못 봤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또 지금 채점 할 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했더니 또 다 적었어. 그래가지고 또 보고 막 그랬지. 자, 누구 걸 볼까? 하정원님 복수당했다. 사자이 거 볼까? 여기 순서대로 보자. 순서대로. 마음이 아프네요. 사자이 거. 1번은 1번 퍼펙트하게 잘 맞아줬어. 그래도 이제 명확하게 개념 이해하고 있더라고 다. 좋았어. 1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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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이런 거 써주고 해가지고 좋았어. 그래서 1번은 확실하게 공부했던 것 같더라고. 1번은. 그지? 근데 2번이 2번은 뭐 완전 그냥 막 난리가 났더라고. 일단 이거 자체가 다 거꾸로 됐어. 네. 몇 번 공부. 이거 자체를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지? 네. 알지? 거꾸로 된 거 알지 지금? 네, 화이트 자국이 있죠. 했다가 제가 마지막에 아, 고쳤는데 고쳐- 잘못 고친 거. 그러니까 완전히 입금사님 유보대 이게 뭔지 모르겠어 지금. 그지? 기타랑 유보랑 거꾸로 된 거 알지 지금? 그래서 이쪽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이거는 맞았는데 처음에 취득가액 차이는 맞았는데 여기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25년도에 무상주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400천 미치.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지? 400이랑 1000만 원 위치가 바뀌어. 위치가 바뀌었네. 그래서 이게 얘가 틀려버리니까 맞을 수가 없지, 그지? 금액 그렇게 해서. 맞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것만 제대로 맞았으면 여기 뒤에 이거는 다 맞는 거니까 그게 틀려버리니까 이거는 개념 정확히 갖고 있었는데, 그지? 그래서 이건 또 입금 분석이 안 된다. 다 알고 있었는데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재원 분석이잖아. 그러니까 이 뒤는 다 맞았더라도 재원 분석이 틀려버리니까 싹 나가버렸고. 그나마 여기 그러니까 뭐 이거 맞을 수가 없었지 이게 맞을 수가 없었고. 이거 하나 그나마 건지가 하나 이거 하나 건지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좀 문제 2번에서 건진 게 없어. 그게 재원 분석 잘못되고 뒤에 두 번째 유형 의제배당은 또 다들 두 번째 유형 의제배당은 다들 좀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다들 지금 좀 개념이 명확히 안 잡힌 것 같아. 첫 번째 유형 의제배당은 좀 되는데 두 번째 유형 의제배당은 조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보니까 얘를 마지막에 한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지? 그리고 봐봐, 이런 것들을 틀리면 어떡해. 한도 초과 좋아, 기업 준비한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유보가 기업 쓰면 어떡해. 참나. 응?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소득처분 같은 경우를 틀리면 안 돼. 소득처분은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경우 준비 한도초가 기타사 유출이고 이거 좀 상해 아니야? 이것도 근데 이거 기타사 유출을 막 가버렸더라고. 급하니까 뭐 이거하고 이거는 뭐 그렇지만 적을 수 있는 것만 적어도 소득처분은 잘 적어야지. 그리고 경우 준비는 잘했어. 경우 준비는 생각보다 잘했어. 틀린 게 이제 여기서 가가지고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이거 맞았는데? 이거 기부. 이게 맞고 들어갔으니까 일단 이거는 이걸 맞고 들어갔으니까 쭉 갔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이제 전기 과세금 180만 원 요거 더하는 거 차감에 저번에 1,800만 원으로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이게 잘 봐. 이게 한글로 적잖아. 그럼 그런 오류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내가 적을 때 한글로 웬만하면 적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공짜를 잘못 보는 경우가 되게 생각보다 많아. 이 차는.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다 적는다고 그랬지, 숫자로. 앞으로 그런다고. 그래서 그때도 네가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이거 잘못 본 거지 지금, 그지? 네. 3,400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다 틀이 맞았는데 이게 어디서 틀었지 했더니 그거 하나 날라갔더라고. 그치? 틀이 다 쫙 맞아줬는데. 이렇게. 아무튼 근데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자, 누구 거 볼까요? 정현이 거.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지. 숫자 이렇게 쓰지 말라고. 너도 네가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 들지.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면.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그때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니? 네가 물어봤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적자했는데. 그게 숫자를 잘못 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경험상 내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들었거든. 우리 정현이는 1, 2번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해줄게. 요거는 그래도 여기 점수 줬다. 여기 이거 하나 따게 여기 점수 줬어. 근데 공부를 안 한 티가 탁 나더라고. 그래서 경험 준비하고 기부금 쪽만 했나? 의제배당 쪽은 공부를 안 했나? 공부를 안 했어. 그리고 야 근데 공부 안 했지만 그래도 생각이 났나 봐. 생각났나 봐. 그렇지. 95% 해줬어. 근데 봐봐. 근데 여기 금액은 여기는 좋았는데 근데 그거 마이너스 요부터는 기타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책에? 그게 이제 마이너스 유보인 게 있고 기타인 게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유보가 되기도 하고 기타가 되기도 하는데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타고 지금 A 회사 거가 오히려 뭘로 준 거니까 뭘로 투자 원금의 회수가 돼야 마이너스 유보라니까. 원래 기타라니까. 투자 원금의 회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투자 원금의 이건 투자 원금의 회수였어. 얘가 마이너스 이 금액은 틀렸지만 이게 마이너스 유보로 갔어야 되고 이 투자 원금의 회수가 아닌 것들은 다 기타라고. 왜 기타지? 투자 원금의 회수가 아닌 건 왜 기타지? 그러니까 뭐 수입인데 어. 수입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래. 그 수업 시간에도 회계 처리 한번 해줬지. 내가 예를 들면은 배당금 수익이 배당금 수익이 100이야. 그럼 여기 배당금 수익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30%가 아무튼 수입에도 입금세입이 됐대. 그럼 세법상 현금 얼마 들어온 건 사실인데 100 들어온 건 사실인데 30%는 순자재 증가했더라 할지라도 이중과세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입금으로 안 보기로 했지. 그럼 나머지만 입금이 되는 거니까 배당금 수익은 70이 될 거고 이렇게 나머지 30은 순자산 증가했지만 입금으로 안 본다는 거잖아. 그럼 뭘 적는다고 그랬어? 순자산 증가를 했는데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수익으로 보지 않. 수익으로 보면은 뭐가 되는? 당기순 이익이 되고 당기순 이익이 되면 이익 잉여금이 되고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는데 얘를 보지 않으면 소득을 구성하지 않고 이익 잉여금을 구성하지 않잖아. 그래도 뭐가 증가된 건 맞으니까 순자산이 증가된 건 맞으니까 바로 뭐를 증가시키면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30원만큼 뭐의 차이니까 자본의 구성력 차이니까 다 기타가 뜨는 게 원래 일반적이라고. 근데 그게 만약 입금불세입하는 게 투자 원금 회수 때문에 입금불세입하는 거라면 투자 원금 회수라는 건 여기 뭐가 들어오는 거야? 자본이 아니라. 그렇지. 투자 주식의 취득가액이 여기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지.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하면 마이너스 유보 아니면 기타가 투자 원금의 회수에 해당되는 거라면 마이너스 유보인 거고 그게 아니면 다 뭐인 거야? 기타인 거야. 응? 그치? 생각이 안 났던 걸 수도 있지 뭐.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도 좀 봐봐 보면은 분석이 잘 들어가다가 그치 여기 이제 의제배당 여기 해당 재원과 해당하지 않는 재원에서 또 여기서 미세가 나버리면은 이건 맞을 수가 없거든. 이게 5,000인데 여기서 미세가 나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다 틀린 거지 뒤에는. 세법상 취득가액도 잘 집어넣어놨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지. 그치? 그런 것들. 그래서 뒤에 지금 그래도 24기에 취득가액에 그런데 취득가액을 잡아놨는데 이거에 대한 세무조금 또 안 했더라고 24기에. 그냥 거기 그쪽 아예 다 버렸어요. 그래도 24기 말에 평가는 또 세무조금 했더라고. 기말에 평가는 했어. 그러니까 취득은 안 하고 평가는 했어. 그래도 평가에서 점수 들어갔는데 보이는 것만 급하게. 그래.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25기 쪽은 다 날아간 거지 이제, 그지? 그리고 3번에 보니까, 3번에 뭐 여기 보니까 뭐 하나가 또 미스가 났더라고요. 일단 이거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고, 그치?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200만 원만큼 평가 증한 금액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안 들어갔더라고. 두 군데가 미스가 난 거야. 이거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차이가 그 금액이 같았으면 맞을 뻔했어. 그 금액이 같았으면은 맞을 뻔했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수익 금액 쪽에서 틀려버리니까 기초 금액 말고 나머지 또 날아간 거지. 그래도
이쪽에 지금 이거 말고는 뭐 들어가다가 봐봐 이런 부분 소득 처분이 틀리면 안 돼. 이건 기본이란 말이야. 아무리 급해도 소득 처분은 맞아줘야지.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기업 준비 한도 초과도 제대로 들어갔고 금액 차이가 있었어. 그렇지? 다 들어갔다가 이게 깜짝 놀랐네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면 안 되지. 다 가다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큰 거야. 2차 때는 내가 정확하게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다 들어와 줬고, 근데 이제 중간에 미스가 좀 계속 이제 차감소 금액이라든지 세무조항 자체가 이제 잘못됐으니까 이제 좀 틀렸는데, 그래도 인정되는 금액은 또 정확하게 또 맞아줬더라고. 왜냐면 이제 인정되는 금액 자체가 어차피 요건 또 맞았어. 그래가지고 요것도 맞았고 10%까지 맞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로 틀렸던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세무조항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 때문에 문제가 좀 돼서 그렇지. 응? 자, 내가 이것도 좋았어. 근데 자꾸 소득처분 같은 거 틀리면 안 되잖아. 또 정기 한도초가 2월 송금사유 같은 경우도 뭐가 돼야 되는 거고요. 기타. 그지? 이런 소득처분 같은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내가 금액은 틀려도 좋은데 소득처분까지 같이 틀리면 어떡해. 응? 그치?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잘 들어갔어. 근데 당연히 틀릴 수 있지. 금액이 차감도 금액이 틀리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야. 소득처분이 틀리면 어떡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웠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내가 분자 떨어진 자가 다 결정되는 거야. 지금 사실 똑같은 과정에서 아까 소득처분들만 몇 개만 제대로 소득처분들만 맞아줬잖아. 그러면은 40점 넘어갔지. 근데 거기서 소득처분이 틀려버리니까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지. 응? 그치?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어. 의제배당의 공부가 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퍼펙트하게 맞는 것보다는 지금 최대한 실수할 수 있는 거 소득처분도 지금 틀리고 다 틀리려면 지금 다 틀리는 거야. 지금 다 틀려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느껴야 내가 앞으로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하는 거지. 지금 어설프게 했는데 어떻게 맞았어. 뭐 이래가지고 그냥 나 다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니까. 근데 보면은 딱딱 실수해 줘야 될 부분도 실수하고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반성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아. 보니까. 두 번째 중에 의제배당 공부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첫 번째 거 하다가 잠깐 헷갈려서 다른 거 보고 풀어야겠다. 시간이 안 된 거야. 넘어갔다가. 첫 번째 거부터 뭔가 헷갈리니까 다른 거 풀다가 그냥 날려. 그래도 얘는 정확히 잘 해줬던데. 그건 그거는 얘는 정확히 해줬던데. 근데 1번이 이제 그래 된 거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봐봐. 숫자가 나는 지금 이게 정확히 이게 좀 5,000이거든 지금 사실은. 나는 이걸 5자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물론 이걸 어떻게 5자로 생각하라는 거지? 숫자가 아직도 좀 문제인 거야. 숫자는 잘 적어줘야 된다니까. 이게 3자야 5자야. 잘못 보면은 3자로 볼 수도 있어. 너무 그 구분 같은 걸 아직도 좀 저번보다는 좀 나았거든. 저번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그랬지. 숫자만큼은 5자 다시 연습해. 5자가 자꾸 3자 같아. 응? 5자 다시 해야 돼. 이거 3자 같아 진짜. 5자 명확하게 좀 해줘. 얘가 5 아니야? 이게 5 아니야. 너무 급하니까 여기 겹쳐 써버리니까 위에 지금 겹쳐버리잖아. 어떻게 숫자를 아무튼 이랬으면 어렸을 때 많이 맞으면서 혼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여기는 지금 이걸 분석을 잘했는데 여기 뭐 완전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지분율을 끌고 들어가. 여기에 좋아. 이거 잘못 들어간 거지 여기 위에. 첫 번째 위에부터 15% 들어. 이거 어디 들어간 거지 이게 지금 다? 다른 거 보고 어머 숫자 보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것도 다 틀려. 그래서 지금 다 날라갔고 15%인데 50%로 뭘 잘못 본 거지 지금. 정신없이 하는. 그러니까 얘가 맞았는데 그럼 얘가 틀릴 리가 없는데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참. 섞으면은 수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 나쁘진 않아.
그래서 엉뚱한 숫자가 들어갔더라고. 자, 그리고 보니까 확실히 뒤에 지금 두 번째 용의 의제배당은 확실히 다들 지금 뭔가 그거 해야 되는데 또 처분으로 생각하고 바로 또 이렇게 다른 걸로 아예 다른 아예 두 번째 용의 의제배당으로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래서 그냥 소각인데 처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추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나. 좋아. 아무튼 숫자 좀 잘 써주고 그러니까 이거가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들어갔더라고. 그치? 그리고 여기 세법상 매출액이 들어가면 어떡해. 기업 표준의 매출액인데. 그거 말고는 괜찮았어. 두 번째 것도 보니까 막 이쪽에서 일반 기부금 금액을 제대로 못 구했더라고. 구분을 못해서 특례만 제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랬더니 뭐 당연히 이제 뒤에는 맞는 게 이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도 승우는 소득 처분은 웬만하면 맞더라. 소득 처분 실수 안 하더라. 마음이 급해도 그지? 그것도 장점이야. 제발 숫자만 좀 3자랑 5자를 좀 3자는 잘 쓰더라고. 5자가 3 같아. 잘못 보면 그러니까 좀 5자만 좀 정확하게 겹치지 말고 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자, 지금 진도를 너무 힘들어할까봐 이번에 딱 그 진도를 의제배당, 수입배당, 입금사님. 근데 물론 그게 좀 양도 많고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 1차든 2차든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래서 의제배당이랑 수입배당, 입금사님이랑 경추심비랑 기부금이랑 딱 그렇게 네 파트만 보기로 했는데 중요한 파트들이고 생각보다는 나는 그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뭐 무슨 처음 보는 점수를 볼 거예요 막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던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거야. 자신감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만약에 내년에 이맘때다. 내년에 이맘때면 안 되지. 내년에 이맘때면 그러면 확실하게 맞아줘야 될 걸 퍼펙트로 확실하게 더 맞아줘야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아. 내년에 이맘때라면. 근데 지금은 실수를 좀 하는 게 나쁘진 않아. 그래서 그거를 어디를 내가 자꾸 실수하고 소득처분 같은 것도 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자꾸 엉뚱한 소득처분이 나온다는 거는 그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게 자꾸 지금 실수를 해야 나중에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거고 또 답안 작성할 때도 습관적으로 답안 작성하는 거 하정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숫자로 글씨를 쓰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런 오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진짜. 왜냐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리 같은 경우에 점을 찍을 때도 있고 안 찍을 때도 있고 막 그러더라. 그치? 보니까 습관적으로 안 찍을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나면 또 찍고 막 그러나 봐. 그것도 일관성 있게 해야 돼. 대신에 꼭 찍어줘. 꼭 찍어주면서 가야 돼. 알겠지? 그런 부분들은 꼭 지금 다들 뭔가 얘기할 것들이 다들 하나씩 있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좀 그래. 정현이는 숫자는 잘 써. 오히려 좋아. 그런 건 좋아. 근데 이제 급하다고 막 소득처분 잘못하고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자신감을 좀 갖고 한번 해봐. 다 괜찮으니까.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사실 우리 시험에 사실은 80%가 아니라 90%가 멘탈이야. 이 시험은 멘탈이야. 운동도 똑같고,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로서의 운동하는 프로 선수들이 있지. 프로 선수들이랑 또 우리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이런 회계사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90%가 멘탈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난 된다. 기본적으로 쫄면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을 딱 했을 때 내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쫄잖아.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공부한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뻘짓을 해.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내가 푼 거를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또 보고 하다가 그러면은 건드리면 또 실수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아까 뭔가 마지막에 뭐 고쳤을 때 뭔가 못 믿으니까 또 아닌가 하면서 싹 고치면 그게 거의 또 틀려. 괜찮다니까. 지금 좀 자신감을 갖고 갈 필요가 있어. 근데 잘하고 있어. 왜 막 자꾸 이렇게 왜 쪼는지 모르겠어. 물론 생각 같아서는 지금부터 막 우리가 지금 주관식으로 보잖아. 객관식이 아니잖아 지금. 그지? 객관식은 자료가 딱 한정적이고 몇 개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유형이 또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력 향상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뭔가 공부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보면 이렇게 푸는 느낌? 왜냐면 자료가 너무 짧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숫자 집어넣고 막 풀고 막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야. 공부는 주관식으로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실력이 늘거든. 근데 주관식은 아무래도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데 자료가 좀 어때? 많지. 객관식보다 훨씬 많단 말이야. 그리고 고려를 할 거를 꼭 집어넣겠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개 또 집어넣는단 말이야. 문제가 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퍼펙트하게 맞추기 쉽지가 않지. 좀 짧은 주관식,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부만 했으면 좀 짧아가지고 퍼펙트가 나올 수는 있었어. 그래서 하정이가 그래서 퍼펙트가 나온 것도 좀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교무침이랑 기본도 다시 풀면은 퍼펙트하게 나오겠지만 문제 딱 풀 때 처음에 아직 우리가 주관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고 아직 실력이 완벽하게 세법이 다 아직 내게 되지 않은,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뭐 하나만 살짝 집어넣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거기 다 빠지는 거지. 안 집어넣어도 빠지는데 양이 많으면 자기가 빠져. 자기가 자기의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자기가 막 그런 식이야. 근데 함정을 집어넣으면 더 어떻게 돼? 더 빠지지. 지금은 그렇지. 왜냐면 아직은 완벽한 게 아니니까. 지금 가는 과정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가는 과정치고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지 않아. 잘하고 있는 거야. 생각 같아서 막 점수 막 7, 80점씩 계속 나오고 막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진짜 너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는 지금 내년에 수석과 차석을 지금 동차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수석 차석들을 여기서 키우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수석 차석 바라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수석 차석은 좀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도 잘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고, 왜냐면 지구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대화도 잘 안 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일반인이잖아. 근데 일반인들은 딱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메꿔 나가면서 가는 거야. 쫄 필요 전혀 없어. 잘하고 있어. 승우도 요즘 뭐 나라 지키고 갔다 온다고 막 공부도 많이 못하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 근데 보니까 나름대로는 선방하고 잘했던데. 응?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놀랐습니다. 아니 잘한 거야. 중간중간에 보면 미스하는 하나씩 미스가 됐지. 전반적으로 막 완전히 막 뭔가를 헤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두 번째 형의 의제배당은 다시 다들 좀 할 필요가 있어.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거 말고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하나 이런 걸 여기를 생각 못했구나. 이 말이 이건 줄 알았나 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지. 잘하고 있어. 멘탈이야. 멘탈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전체 쫄 필요 없어. 지금 많이 틀리는 거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렇게 지금 많이 틀려놓고 보완하고 메꾸고 나가면 나중에 분명히 올라갈 거야. 내년 이맘때쯤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최대한 많이 틀리고, 대신에 그거를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아야겠다. 오답 노트 같은 것들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아. 예를 들면은 우리 체크리스트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노트 하나를 만들어서 그 챕터마다 그 테마마다 내가 이 문제에서 뭐를 저번에 실수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엄청 거창할 필요 없어. 그냥 똑같이 체크리스트 테마 있지? 그 테마별로 기본 추진비 문제가 있는데, 기본 추진비 문제를 볼 때 내가 뭐를 실수했다. 저번에.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약간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집어넣잖아. 그럼 나중에 그런 것도 도움이 또 되게 많이 돼. 체크리스트 볼 거 아니야? 한번 쭉 볼 때, 체크리스트 볼 때 같이 옆에다가 거기 챕터에 맞춰서 그 테마에 맞춰가지고 그 테마가 탁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거기마다 그 관련된 문제를 내가 틀렸던 부분들 있지. 내가 뭐를 생각 못해서 틀렸다. 뭐를 잘못 봐서 틀렸다. 이건 대손상각비는 이거는 경준비가 아니라 어째 대손 송금으로 인정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경추미로 착각을 했다.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경추미로 착각을 했다. 아니다. 이거는 대손금이다. 약간 뭔가 그런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그 테마마다 이렇게 쭉 적어 놓잖아. 그럼 나중에 도움 엄청 많이 돼. 그럼 내가 기부금 문제를 딱 볼 때 뭐를 자꾸 실수하는지를 내가 안단 말이야. 사람이 한번 실수하면 한번 메꾼다고 해도 또 한두 번 또 실수한다. 거기서. 그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돼. 거창하게 만들 필요 없어. 딱 체크리스트 그 테마에 맞춰서만 이번에 뭐를 내가 했는지. 만약에 내가 공부가 좀 덜 됐어. 예를 들면 의제배당 두 번째 유형 의제배당 공부가 덜 됐다 틀렸어. 그건 적을 필요 없어. 두 번째 유형 의제배당은 거기다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할 것.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놔야지. 거기다가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 틀리는데 막 이것저것 주저주저 적으면 너무나 크잖아. 그건 아예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부금이나 경우추미 같은 경우에 보면 어디에서 뭐 비싸해가지고 내가 해당액을 틀렸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비싸해가지고 그래서 한도액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뭔가 기업추미도 마찬가지로 해당액 뭐를 생각 잘못해서 얘가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한두 개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적으면 많이 적는 게 아니야. 아예 너무
부족한 부분은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적어놓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아니라 했는데 막 뭐 하나씩 미스미스하는 거 있지? 그런 거 갖고 오답노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도움 되게 많이 돼. 그냥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 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될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만 갖고 좀 하면 될 것 같아. 응? 그리고 뭐 절대 쫄지 말고. 그리고 성적에 지금은 너무 연연해 하지 마. 괜찮으니까. 괜찮아. 괜찮다고. 어우, 야. 자해까지 해. 성적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 괜찮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내년 이맘때면 성적이 연연해 해야지, 당연히. 그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주관식으로 하는 거잖아. 주관식으로 할 때에 성적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 이제 100일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동차 끝나면 또 한 번 뭔가 돌리는 걸 또 어떤 시간에 또 뭔가 돌릴 거란 말이야. 돌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객관식 또 들어갈 거 뭐 할 거 하면 마다에 그걸 가지고 계획표를 다 따로 다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갈 때 너네들이 뭐가 부족하고 뭐를 더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 그 부분이 다 메꿔졌는지 또 확인을 또 해볼 거고. 그때 가면 또 객관식으로 또 준비하잖아. 객관식으로 준비하면 이렇게 문제 큰 것들을 보다가 객관식 보면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쉽게 느껴진다니까. 왜냐면 자료가 한 6, 7개씩을 봐야 되는 자료에서 한 2개만 보면 되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그 실수를 거의 안 해.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근데 거기서는 실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틀리는 거는 내가 아직 그 파트를 몰라서 틀리는 거지, 알고 있는데 실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자료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한 페이지 가득 있는데 거기는 자료가 뭐 진짜 많아봤자 3개고 뭐 2개죠. 뭐 이 정도 되니까 충분하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실력을 쌓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막 점수 안 나온다고 막. 왜냐하면 이게 한번 스트레스 받잖아. 사람이 내가 왜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한번 쪼그라들면 뇌가 쪼그라들어. 사람이 쪼그라들 때 뇌가 몸도 쪼그라드는데 뇌도 쪼그라들어서 생각이 잘 안 돼. 안 들어와. 이제 책을 봐도 안 들어오고 수업에 들어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크다니까. 그러니까 쪼그라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점수에 막 너무 신경 써버리거나 아니면은 막 멘탈이 흔들려 버리거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게 자기한테 완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쪼그라들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 뭐 지금 틀릴 수 있지. 오히려 내가 오답도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한두 번 더 틀릴 거거든. 그래도 또 그러면 오답도 거기 별표 하나 또 치는 거지. 아, 이거 또 이 부분을 또 내가 또 놓쳐야 되면 거기다 별표 한 몇 개 더 치는 거지. 진짜 주의할 것. 그래서 막 빨간색으로 탁 박스 치고 이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나왔을 때 탁 생각이 난단 말이야. 저 이건 빼야 되는 거지. 이거 또 안 뺄 뻔했네. 뭐 이게 그때는 생각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가면서 앞으로 안 틀리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쫄지 마. 괜찮으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뭐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럴 수는 있지. 근데 되게 쫄면 아파지기도 해. 이게 막 악순환이 되는 거야. 응? 자신감이 있고 막 해야 밀어붙이면서 계속 가고 틀려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오케이 지금 틀리는 거 좋아. 나중에 안 틀리고 지금 틀리는 게 좋아. 그럼 난 오답 잘 만들었어. 내가 나중에는 틀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야지. 세법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 원가도 그렇고 제목에도 그렇고 다 그래. 세법학은 막 외우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완벽하게 못 외우더라도 열심히 봐서 흔적을 계속 남겨놔야지. 그래야 내년에 동차할 때 지금 흔적을 지금 다 암기해도 싹 까먹어. 안 까먹지 다 까먹을 거야. 다 까먹는데 열심히 봐놔야 싹 까먹더라도 흔적이 딱 남는단 말이야. 그럼 내년에 진짜 동차 딱 해가 할 때 탁 보게 되면 그 흔적이 쫙 다시 나타나. 신기하게. 지금 열심히 안 하잖아. 어차피 내년에 시험 볼 건데 뭐 지금 그냥 대충 읽어보지. 그러면 흔적이 안 남아. 흔적이 안 남으면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낸 거야. 볼 때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봐야 돼. 최대한 외우려고 하고 막 그래야지. 잊어버리더라도 다 잊어버려. 다 까먹고 해.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다 까먹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흔적이 누가 남냐 안 남냐. 근데 그러니까 내년에 보니까 그냥 슬슬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는 거고 흔적도 안 남고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볼 때 진짜 열심히 봐서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막 할 거야. 100% 잊어버리거든. 그러더라도 볼 때 정말 열심히 보고 막 써보고 막 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흔적이 남는 거지.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야. 딱 해서 체크리스트 계속 작성하고 있니? 체크리스트 작성.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는 체크리스트 작성한 거 한번 가져오라고 할 거거든. 그동안 한 거. 다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에 그 체크리스트 이제 법인세 다 끝났으니까 체크리스트 얼마만큼 지금 했는지 한번 볼 거야.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도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지. 보고 또 까먹을 거야. 근데 정말 열심히 보고 막 되뇌고 하면 흔적이 남아. 그러면 까먹었다가라도 나중에 언제 다시 또 보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고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한번 보고 한 2, 3일 만에 이걸 잊는다면 나중에 그걸 향적이 남은 상태에서 또 보고 하잖아. 그럼 이게 한 일주일 가고 2주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더 진하게 남고 그래 돼. 그리고 속도도 스피드도 엄청 붙게 되고 막 일석삼조가 되는 거야. 볼 때 열심히 보면 돼. 잘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수업도 잘 듣고 있고 멘탈만 깨지지 않으면 돼. 응? 지금 내가 볼 때 잘하고 있다니까. 너네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게 느끼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아니야, 잘하고 있어. 대신 승우는 좀 약간 뭐 여러 가지 꼬인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그거 치고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꼬인 스케줄 뭐 이런 거는 뭐 어차피 하다 보면 다 또 풀리기 때문에 지금 꼬인 스케줄 꼬였다고 해가지고 그때 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알겠지? 앞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수업은 지금 법인세가 거의 다 끝나서 또 소득세 이제 들어가잖아. 마찬가지야. 소득세도 부가세든 다 자신감 있게 하면 돼. 소득세는 좀 암기할 게 좀 많긴 한데 그때 또 암기 또 하면 되고. 잘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너네들이 막 그래 쫄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 내년에 100% 1차는 될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내년에 동차가 되냐 안 되냐는 지금 앞으로 한 2달 정도 기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한 2달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지금 정말 열심히 해놔야 내년도 진짜 동차할 때 그때 다 기억나면서 이제 진짜 동차생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응? 무늬만 동차생이 아니라 진짜 동차생이 되려면 지금부터 2달이 진짜 중요해. 2달. 응? 그 2달도 좀 힘들 거지만 그 2달 동안만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잘하고 있어.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미리 좀 얘기를 하면 다음에는 이게 뒷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들 좀 어려워하니까 소득세가 들어갈 소득세도 지금 다다음 주에 소득세가 지금 꽤 나갈 거거든. 소득세가. 그래서 지금 법인세 뒷부분도 좀 하고 싶긴 한데 주관식으로 그러면 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는데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안 할 거야?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자신은 없고? 아니 근데 자신이 없더라도 나는 이런 거지. 못 맞춰도 된다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면은 대손금하고 대손충당금을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좀 평소에 공부를 안 봤던 거고 이번에 처음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퍼펙트하게 못 맞추겠지.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내가 막 공부를 했어. 그리고 시험을 딱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 하고 난 상태도 시험을 문제 보면 이게 뭐였더라? 이게 어떻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해답을 딱 봤을 때 이거였네.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그게 한번 내 머릿속에 내가 틀렸더라도 공부를 했고 봤는데 당연히 1차 때 안 봤던 거니까 이번에 보는 거니까 잘 머릿속에 막 남진 않아서 보면 막 고민할 거야. 이걸 빼던가 더 이거가 뭐였지 막 고민하게 되는데 그랬다가 뭐 어떤 결정을 해서 썼단 말이지.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 해답을 딱 봤을 때 이게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빠지는 건데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한번 각인이 한번 팍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꼭 한번 할 필요가 있어. 응?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 결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보고서 한번 보고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나왔다면 그러면은 소득세로 넘어갈 거고 만약에 이번에 봤는데 좀 영 아니라면 그러면 법인세 뒷부분 한 2문제 하고 소득세 앞부분 2문제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번 모의고사 보고 결정을 할게 그거는. 알겠지? 아무튼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